전설야담 특집 기생의 욕망과 해안 9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기생 관련 전설 9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아리따운 기생의 다리 형틀. 고려 마력 한 재상이 경상도의 안찰사로 나갔습니다. 그는 몹시 엄격하여 사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기에 여러 고을의 엄숙한 풍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의 한 아리따운 기생이 안찰사의 사랑을 받으며 정이 꽤 두터웠으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보였습니다. 안찰사는 매우 엄해 새순물을 떠오거나 소재를 맡은 기생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고 크게 야단쳤습니다. 온 고을 기생들이 행여 안찰사와 관련된 일을 맡을까 싶어 전전긍긍하자 이를 보다 못한 아리따운 기생은 동료들에게 안찰사를 한번 욕보이겠노라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방법을 묻자 기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숫대야에 술을 부어 먹일 테야. 동료들은 그렇게만 한다면 장수와 복을 빌어주겠다면서 기대에 찬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기생은 두고 보라 큰 소리치고 구경이나 잘하라며 웃었습니다. 얼마 후 화창한 봄날 저녁의 일입니다. 안찰사가 아리따운 기생과 달콤한 춘정을 즐기고 있는데 창밖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찰사가 귀를 기울이니 일부러 장기침하다가 멈추고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안찰사는 기생에게 밖으로 나가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기생은 일어나 나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오더니 혼자 중얼거리듯 늙은이도 참 쓸데없는 짓을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안찰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기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봄과 가을에 신을 모시는 풍속이 있사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아침 집에서 담은 술이 매우 좋습니다. 사또께서 맛보실 만한 것은 못 되겠으나 아전들이 흩어져 인적은 없지만 아름다운 밤이라 심심하실까 싶어 술 한 잔 올렸으면 하고 찾아왔기에 매우 외람된 것 같아서 꾸짖어 보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찰사는 술맛이 궁금하기에 싫어할 게 뭐 있냐며 어서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기생이 망설이며 우물거리자 안찰사는 성화를 부리며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생은 나가서 늙은 어미를 불러서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와 안찰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고 온 것은 술통 하나뿐이고 술잔이 없습니다. 밤이라 그릇을 모두 부엌에 치웠는데 지금 옥잔을 꺼내면 시종들이 모두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또에서 이곳에 와 계신 것을 알 테니 매우 난감합니다. 마침 새로 사온 깨끗한 세숫대야가 있기는 하나 너무 불공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질그릇에 탁주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시골에서 롯데야는 질그릇 탁주보다 사치스럽고 오히려 풍미를 돋우겠구나. 안찰사가 염려 말고 어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자 기생은 세숫대야에 술을 따랐습니다. 안찰사는 세숫대야를 들어서 두어 차례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구나. 욱배나 금잔인데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안찰사는 그날 취하도록 세숫대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숫대야로 술 마신 일은 체면과 관계되므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기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리따운 기생은 그 일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바깥에 바짝 붙어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다른 기생들은 웃음을 참느라 야단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그 고을 수령이 정사를 잘못하여 성적 심사에서 하등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령은 안찰사가 예뻐하는 기생을 따로 불러 자신의 등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한 살림 넘도록
톡톡히 보답해 주겠다는 보상책을 내놓으면서 통사정했습니다. 기생은 수령에게 성심껏 노력해 보겠다며 물러났습니다. 심사가 있던 날 저녁, 기생은 문틈으로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을원을 하등으로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기생은 병풍과 휘장 사이에서 매우 아픈 듯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안찰사는 변소에 가는 척하고 나와서 기생의 등을 어루만지며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기생은 꾀병을 멈추고 정색하고서 말했습니다. 사실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고을원이 애매하게 당함이 서러워서 한 짓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까지 사랑한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고을원을 하등으로 매기셨으니 어찌 이다지도 박정하십니까? 성품이 어진 어른께서 천첩을 보아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첩의 생업이 여기에 달려 있사옵니다. 기생이 이처럼 사정했으나 안찰사는 이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근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생은 안찰사에게 한 번 더 간청했지만 안찰사는 단호하게 재차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막류들이 결정한 일이니 난들 어찌한단 말이냐? 안찰사가 망료 핑계를 대며 거절하자 기생은 울면서 원망하다가 양다리를 안찰사 어깨에 올려놓고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첨지에게 형틀을 씌우노라. 기생의 느닷없는 애교에 안찰사는 형틀치고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기생은 안찰사를 와라 껴안으며 고맙다는 뜻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안찰사는 결국 그 고을원의 평가를 중등으로 고쳐주었고 자리에서 쫓겨날 뻔했던 수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에 비해 안찰사는 위험 있는 재상도 기생의 치맛바람에 놀아난다. 라는 명예롭지 못한 소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설야당 하룻밤에 3,000냥. 옛날 전라도 나주에서 생강을 배에 가득 싣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팔아 큰돈 버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생강은 북쪽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기에 남쪽에서 사다가 북쪽으로 가지고 가서 팔면 큰 이문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나주 노총각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마침 김장철이라 생강을 전부 팔았고 돈도 만냥이나 벌었습니다. 거금을 손에 쥔 노총각은 색주의 고장 평양에서 한번 멋지게 기생과 놀고 싶은 욕망이 생겨 색주가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 일야 3,000냥이란 글귀가 붙은 어느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룻밤에 3,000냥이라니 얼마나 대단한 미인이기에 그럴까? 호기심을 느낀 노총각이 이리 오너라를 호기롭게 외치자 과연 천하일색 기생이 보선발로 뛰어나와 손님을 반겼습니다. 그날 미녀 기생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설마 하면서 과감한 글귀를 붙였는데 정말로 손님이 부르자 드디어 임자가 왔다고 생각해서 회제를 부르며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대한 주안상이 차려졌고 노총각은 술을 달콤하게 마신 후 미녀 기생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큰 돈을 썼지만 노총각은 바라던 바 욕정을 해소했다는 만족감에 돈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속궁합도 서로 잘 맞아서 잠자리가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노총각은 그걸로 성욕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노총각은 욕망이 또 치솟자 하룻밤 더 자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노총각은 하루도 연장해서 무려 사흘 동안 9,000냥이라는 거금을 썼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내고 노총각은 기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냥 남았는데 적선하는 셈치고
천냥에 하룻밤 더 자세. 기생은 며칠 만에 매상을 크게 올려준 데 대한 감사 의미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노총각은 기생과 나흘 밤을 함께 보낸 뒤 닷새 만에 의관을 갖춰 입고 떠나기 전에 기생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멋지게 놀다 가오.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기생은 돈물로 달라는 말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총각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홀랑 벗은 채 방 한쪽 벽에 서 보시오. 시키는 대로 기생이 하자 노총각은 기생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아랫도리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야릇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말 눈이여. 가까이서 보면 조개 같고 양 입술에 치아는 없는데 생강 한 배를 능히 다 먹었구나. 이렇게 한바탕 읊은 노총각은 호탕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생은 급히 옷을 입고 벗은 발로 쫓아나가서 노총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님의 배포가 마음에 듭니다. 저도 몇만 냥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노총각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저밀이고 우두불출. 민속학자 이능화가 쓴 조선애화사에 따르면 기생이 잊지 못하는 5가지 유형의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 올려준 첫날밤 남자, 잘생긴 남자, 정력 센 남자, 돈 많은 남자, 그리고 매우 못생긴 남자가 그들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생들과 달리 다른 점을 채고 동목으로 삼은 기생이 있으니 명월입니다. 명월은 조선 중엽 개성에서 가문은 물론 문장에도 능한 기생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머리만 빗어도 그 미모가 다른 기생들을 압도했기에 팔도 한량들이 다투어 명월을 보고자 개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명월은 묘한 문제를 내어 그걸 풀어야 총을 들어주겠노라 말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서 삼경을 독파하고 시문을 잘 쓴다는 선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월은 문장의 풍류를 무엇보다 중시했으므로 그런 풍류를 지닌 사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중년 선비가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기생집 하인들은 행색 초라한 그를 쫓아내려 했고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우연히 이 소란을 목격한 명월이 선비를 살펴보니 비록 옷차림은 허름하고 너절했지만 얼굴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명월은 그 선비를 대청에 모시고 주안상을 올리면서 목을 갈아 다음과 같이 써 보였습니다. 저밀이고 우두불출. 알듯 모를 듯한 묘한 글귀였으나 선비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선비는 명월에게 명주 속치마를 펼치게 하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단문을 본 순간 명월은 벌떡 일어나더니 선비에게 큰절을 3차례 올렸습니다. 큰절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 죽은 자에게는 2번, 임금에게는 3번 하는 게 법도였으며 별도로 기생의 3배는 첫 정절을 바치는 남자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와 명월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월은 선비와 마주 앉아 시문을 주고받으며 평소 원하던 풍류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선비의 학문은 매우 뛰어났고 명월 역시 전혀 밀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후 선비는 문창호지에 시 한 수 적어놓고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물은 고이면 강이 되지 못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아니한다. 내가 가는 곳이 집이여. 하늘은 이불이며 목마르면 이슬 마시고 배고프면 조금 모피가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으랴? 선비가 떠났지만 기생의 마음에는
선비가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여 일생 동안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며 마음의 스승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선비 이름은 명확하지 않으며 기생명월의 본명은 황진이입니다. 그런데 황진이가 선비를 만났을 때 문제로 제시한 글뜻은 무엇일까요? 저미리구는 말씀원의 파자입니다. 점을 찍고 그 아래의 차례로 이리와 구를 쓰면 말씀 언자가 되니까요. 우두불출은 소머리에 뿔이 없다는 뜻이니 우에서 머리를 떼어버리면 일곱째 지지 오자가 됩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허락할 허자가 됩니다. 황진이는 첫째 사자성어에서 한자의 자액을 풀어 나누는 파자 능력, 둘째 사자성어에서 상형 문자의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겸비한 사내라면 정조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했으며 선비는 그걸 가볍게 풀이하여 뭇 사내들이 몹시 탐내던 황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황진이는 서경덕과 박연폭포 그리고 자신을 송도 3절로 뽑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황진이는 30년간 벽만 바라보고 수도한 지적선사를 찾아가 미색으로 시험에 굴복시키는 등 여러 사내를 시험하여 무너뜨렸는데 오직 한 사람 서경덕의 인격에 탐복해서 평생 사모했습니다. 하여 송도 3절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은고에 능하고 호방하여 풍류를 즐겼던 종실 벽계수와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황진이가 명사 아니면 만나주지 않자 벽계수는 친구 이달과 의논했습니다. 이달이 말했습니다. 황진이 집을 지나 누각에서 술을 마시고 검은고를 타면 진이가 곁에 와 앉을 것일세. 그때 본체 만체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가면 진이가 따라올 것이나 다리를 지나도록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게. 벽계수는 이달의 말대로 한 후 다리로 향했습니다. 황진이가 이때 시조를 읊으며 유혹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벽계수는 다리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에 황진이는 웃으면서 명사가 아니라 풍류랑이라고 말하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이런 명기를 가까이 못하면 졸장부. 겸재 조태옥은 좌의정까지 옳은 인물입니다. 그는 정승까지 지냈지만 집안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부인 심씨의 성질이 억세고 투기가 심했던 까닭입니다. 하여 그는 감히 첩을 두거나 기생과 어울려 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본인은 물론 상대 여성도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조태옥의 사촌형 조태구가 평안 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조태옥은 당시 승지 신분으로 복명하러 갔다가 감령에서 머무른 지 수일 만에 드디어 기생 하나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색향으로 유명한 평양에서 자색 뛰어난 기생에게 조태옥은 흠뻑 빠졌고 아내의 감시가 없는지라 봇물 터지듯 열정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 있는 부인 심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심씨는 크게 노하여 직접 평양으로 가서 그 기생을 죽이겠노라 말하고는 가마를 대령시켰습니다. 이 소식도 금방 조태옥의 귀에 전해졌고 조태옥은 대경실색했으며 평안 감사 조태구도 크게 근심하며 이를 어이할 꼴을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기생을 붙여줬다가 낭패를 보게 된 평안 감사 조태구는 그 기생에게 어서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생 매련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스스로 살도리는 있으나 가난하여 그럴 수 없음이 하니옵니다. 그러면서 매련은 화려하게 단장하면 죽는 중에서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급히 사람을 시켜 출금한 후 매련에게 목돈을 쥐어주는 한편 관리들을 보내 심씨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심씨 일행이 황주 땅에 이르렀을 때 하급 관리들이 대령했으나 심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신에 별성 행차가 아니거늘 어찌 이러냐면서 모두 물리쳤습니다. 심씨는 길을 재촉했는데 때는 봄 기운이 완연한 늦봄이었습니다. 심씨는 가마에 발을 걷고 주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대동강물은 거울 같았고 연광정과 을밀대는 참으로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에 감탄한 심씨는 잠시 가마에서 나와 풍취를 즐겼습니다. 활화산처럼 솟아오른 증오와 투기심도 잠시 잊었습니다. 그때 숲에서 곱게 지장한 여인 하나가 나와 심씨 부인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선녀인가? 여인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씨에게 공손히 인사한 후 정체를 밝혔습니다. 소첩은 마님께서 찢어 죽이고자 찾고 있는 바로 그 기생 매련이옵니다. 뭐라고? 심씨는 감정을 억제하고 눈앞에 있는 여인을 훑어보았습니다. 몇 차례 매련의 모습을 살핀 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천하일색이로다.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이처럼 탐나거늘 사나이 대장부가 너와 같은 미인을 보고도 춘정이 발동하지 않으면 어찌 졸장부가 아니리요. 내가 너를 죽이러 왔으나 너를 보니 서방님의 우입이 이해되어 차마 죽이지 못하겠구나. 이곳 평양에서만 대감 모시는 것을 허락하되 지나치게 미혹되어 병이 나시지 않도록 하라. 말을 마친 심씨는 가마를 타고 방향을 돌려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감사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 성 안으로 오시라고 청했으나 심씨는 걸객이 아닐진데 성에 들어가서 무엇하리오라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감사는 매련을 불러 물었습니다. 무슨 담력으로 범의 입에 들어갔고 또 죽지 아니할 줄 어찌 알았느냐? 매련은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인 성품이 모질고 투기하나 천리 길을 나섬이 어찌 구구한 아녀자에 할바겠습니까? 두려움에 소인이 피하면 이는 부인의 분노를 부채질할 것입니다. 차라리 화려하게 단장하고 가서 뵙다가 죽게 되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혹 어여삐 여기시는 마음이 있을까 바라며 나섰나이다. 매련의 말인즉 비록 심씨의 성격은 사나울지라도 대범한 면이 있으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공감과 동정을 얻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조태구는 기생 매련의 판단과 실행력을 높이 칭찬하고 큰 상을 내렸으며 이후 조태옥은 평양에 있는 동안 안심하고 달콤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왕실을 뒤흔든 조선 최고 요부 초요갱. 하이군 이영, 최영손, 김옥겸 등이 금성대군 이웃집에 모여서 사연하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초요갱을 간통했습니다. 이영을 지방에 유배하고 이후의 벼슬을 거두도록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2월 27일에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초요갱입니다. 초요갱이 어떤 인물이기에 세종의 서출 중 맏아들인 화이군이 세종의 적출 중 7째 아들 평원대군의 첩을 탐냈을까요? 왕자끼리 한 여인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 꼴이어서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초요갱은 원래 양민이었습니다. 어느 양반의 첩으로 들어갔으나 집안이 영모에 휩쓸리면서 졸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때 광기로 전락했으며 초요갱이란 기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초나라 초, 허리요 움직이지 않을 갱이니 남자가 한눈에 반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가느다란 허리를 지닌 초나라 미녀라는 뜻입니다. 개미어리처럼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겸비한 초요갱은 예능에도 재능이 뛰어나 궁중악사 박연으로부터 배운 궁중음악을 모두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궁중무용까지 잘 추었습니다. 초요갱이 음악에 맞춰 무용하면 마치 선녀가 내려와서 춤추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초요갱은 왕족 남자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내 춤을 보고 싶구나.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난 평원대군은 어느 날 초요갱을 불러 춤을 감상했습니다. 이날 초요갱은 접이되어 총애를 받았습니다. 발팔한 17세 청년과 1살 많은 초요갱은 금방 사랑에 빠졌으며 행복한 현실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평원대군은 천연두에 걸려 만 1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겸손하고 효행 및 우애 깊은 성품의 평원대군을 유난히 아꼈던 세종은 크게 충격받아 인생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불교의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급사한 당사자 평원대군이야 말할 나위 없이 억울했고 두 번째 남자와도 갑작스럽게 사별한 초요갱은 절망에 빠져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초요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세종과 후궁 영빈 강씨의 소생으로 평원대군과는 배다른 형제 사이인 화의군이 초요갱을 챙겨주며 사통했습니다. 이 일은 훗날 세종 사후 단종치하에서 권력 찬탈을 꿈꾸던 수양대군 세력에게 화의군과 금성대군을 동시에 제거하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화의군에게는 불륜, 금성대군에게는 영모제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 일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들을 제거하고자 무사들을 모아 활 쏘는 내기를 하면서 잔치 벌인 금성대군을 사병육성이라 하여 영모로 몰았고 거기에 참석하여 초요갱과 간통한 화의군을 덤으로 끼워 보탰습니다. 신하들의 성화에 나이 어린 단종은 삼촌들인 화의군과 금성대군을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궁중 악무의 유일한 전수자 초요갱에게는 장 80대 형벌만 내렸습니다. 초요갱의 음악 재능이 가까스로 초요갱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초요갱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에도 15차례 총 16회나 등장하며 계속 왕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초요갱에게 또 다른 왕자가 접근했으니 세종의 8째 아들인 계양군 이증입니다. 화의군이 간통죄로 쫓겨난 이를 지켜봤음에도 계양군은 초요갱을 가까이 했습니다. 계양군은 수양대군의 집권을 도와준 인물인데 세조가 초요갱을 궁궐로 불러 궁중 악무를 펼치게 했을 때 초요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계양군은 초요갱의 집을 드나들며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비밀리에 계양군을 만나서 초요갱을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양군은 그런 일 없다고 펄쩍뛰며 부인했으나 그날 밤 초요갱 집을 찾아갈 정도로 초요갱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요갱은 왕자와의 또 다른 인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인 사건이 발생해 조정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 변대해가 몰래 초요갱의 집에 묵었다가 계양군에게 들켰고 질투에 분노한 계양군이 종을 시켜 변대해를 마구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조는 계양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엉뚱하게 기생 얼굴에 분을 두껍게 바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벌을 면한 계양군은 평소 겸손하여 권세를 부리지 않았으나 주색에 빠져 37세 나이로 일찍 죽었습니다. 초요갱은 남자에게 죽음이란 불행을 안겨주는 요구야. 계양군이 죽은 후 초요갱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고 초요갱은 요부 중의 요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의정 신계의 아들
신자영이 초요갱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자 셋과의 인연을 통해 대담해진 초요갱은 잠자리에서 요염한 허리 놀림으로 신자영을 사로잡은 뒤 안방 자리를 차지했고 곡간 열쇠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첩이 아니라 사실상 본부인이 된 것입니다. 초요갱은 곁다리 인생의 한계를 느껴 그리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삶이 될 듯 싶었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자형의 칠천 족갑벌 되는 안개담이 초요갱을 겁탈하고자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방에 있던 초요갱은 놀라 도망치다가 땅으로 떨어졌고 달아난 초요갱을 찾지 못한 안개담은 초요갱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다그치면서 신자형의 노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 일로 안개담은 장 80대에 처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안방을 느닷없이 차지한 초요갱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나누던 여종 2명이 신자형에게 발각되어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조의 귀에 들어갔고 신자형은 세조에게 추궁당했으나 기첩을 둔 자는 남의 미움을 받게 된다 라는 말로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공신이라는 이유로 신자형에게 유배 형벌 대신 직첩만 빼앗았고 초요갱은 한양 밖으로 나가게 조치했습니다. 이후 초요갱은 평양에서 도사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초요갱은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으로 2남자를 꼽은 바 있습니다. 홀로 된 자신을 전학서에 소속시키고 궁중음악과 무용을 가르쳐준 박영과 초요갱이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 평원대군 이임이 그 주인공입니다. 박연은 그녀를 인간으로 대접해준 따스한 사람이었고 평원대군은 초요갱에게 직접 글을 가르쳐주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나라에서 새로 제정한 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쨌든 초요갱은 유명한 황진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한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기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궁중음악의 유일한 전승자이자 뛰어난 예술가이건만 철색 미모와 요철 몸매로 인해 여러 남자를 웃고 울게 만들며 여부가 된 비운의 여인 바로 초요갱입니다. 전설야담 해주기생 옥향과 파란만장 도련님 오원. 조선 중엽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한양에 사는 9살 여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피난 가다가 청병의 습격을 받아 길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울면서 돌아다니던 소녀는 이웃에 살던 복씨를 만나 혹시 자기 부모님을 봤냐고 물었는데 복씨는 부모를 찾아주겠다면서 살살 달래어 황해도 해주까지 소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복씨는 어느 기생집에 은자 10냥을 받고 소녀를 팔아버린 후 슬그머니 내뺐습니다. 이리하여 곱상한 얼굴의 옥향은 그 집에 붙잡힌 채 양모의 감시를 받으며 가물을 배우는 어린 기생 신세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4살이 된 옥향의 외모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워서 탐내는 한량들이 많았습니다. 옥향이 얼굴 좀 보세. 지금 좀 바쁘답니다. 옥향의 양모는 모처럼 곁에 둔 예쁜 기생을 이용해 목돈을 벌고자 사내들에게 순순히 내주지 않고 애를 태웠습니다. 옥향도 아직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에 잠자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량들이 저마다 가문이설로 유혹했지만 옥향은 술을 따라줄 뿐 미소로 거절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옥향의 머리 올리는 값은 점점 올라갔고 급기야 갑부 소리 듣는 오부자가 어느 날 옥향의 양모에게 비단백 필과 황금 10냥을 줄 터이니 어떻게든 옥향의 머리를 얹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므로 옥향의 양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옥향을 강제로 방에 들일 수 없기에 양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오날 저녁에 오시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무렵 해주 지방에서는 단오가 되면 집집마다 음식을 차려 야외로 나가 그네도 뛰고 술도 마시며 즐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단오가 되자 양모는 다른 기생들과 짜고 놀면서 옥향에게 거듭 술을 마시게 만들었으며 분위기에 젖어서 난생 처음 술을 마신 옥향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양모는 옥향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다음 옷을 발가벗긴 채 이부자리에 눕혔습니다. 오부자가 도착하자 양모는 그 방으로 안내했고 오부자는 무방비 상태의 옥향을 마음껏 더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랫배에 격렬한 통증을 느낀 옥향은 간신히 눈을 뜨고 뒤늦게 저항하려 했지만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취해서 사지를 꼼짝달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껏 욕심을 채운 오부자는 방을 나갔고 옥향은 원통한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일이 양모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옥향은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양모의 어루만짐에 넘어가서 다시 음식을 먹었고 이후 체념한 상태에서 고분고분 손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가을 해주 감령에 있는 황해 감사의 아들 이광정이 단풍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산책하던 옥향을 발견하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방자를 시켜 여인의 정체를 파악한 이광정은 그날부터 옥향 생각에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부친 모르게 방자를 보내서 옥향 양모에게 먼저 뜻을 전한 후 밤중에 방문했습니다. 방에서 옥향을 맞이한 이광정은 향긋한 여인의 향기에 흠뻑 취했고 옥향은 옥향대로 기품 있는 명문과 도령을 보고 처음으로 가슴 떨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손님과 기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이 됐습니다. 이부자리 속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애틋한 첫사랑의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주 만났습니다. 이듬해 봄 이광정 부친이 벼슬을 내놓고 충청도 당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광정은 한양에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친은 한양 집을 팔아서 생활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고는 당진으로 갔고 이광정은 재빨리 집을 팔고 해주로 달려갔습니다. 이광정은 해주에서 옥향 양모에게 목돈을 쥐어준 뒤 옥향과 깨가 쏟아지는 사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기도 전에 돈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기생어미로 이력이 난 옥향 양모는 그걸 눈치채고 이광정에게 돈이 없으면 당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옥향은 가끔 잔치에 불려나가며 양모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옥향이 감사잔치에 불려나간 틈을 타서 건달패를 시켜 이광정을 멀리 내쫓았습니다. 이광정은 한때 부친 아래에 있었던 아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한 채 성황당 근처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나가던 박물장수 할멈이 이광정을 알아보고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광정은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했고 박물장수 할멈이 그 길로 옥향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이광정의 종적을 몰라 애태우던 옥향은 양모 몰래 모아둔 은자를 가지고 호겁지겁 성황당으로 달려가서 귀한 도련님이 천한 계집 때문에 고초를 겪고 무슨 말로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열흘쯤 묵으신 후 비단옷 한 벌 지어 입으시고 말과 구종을 사서 호화로운 차림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 없애신 미천을 고스란히 되찾을 방법이 있사오니 허술히 듣지 마시고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먼저 저희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신당부한 옥향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이광정은 옥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리하겠노라 작정했습니다. 일단 줄인 배를 채우고 며칠 쉬면서 몸을 가꾸었으며 비단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좋은 말을 사서
임시 채용한 하인 2명을 데리고 호기 있게 옥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옥향 양모는 이광정이 고향에서 돈을 마련해 온 줄 알고 태도가 돌변하여 환한 얼굴로 반겨주었습니다. 이광정은 얼마간 은자를 내놓으며 살림에 보태쓰라고 말했습니다. 양모는 술과 고기를 사다가 덕 벌어지게끔 술상을 차려주었고 이광정은 다시 옥향과 꿈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양모가 다른 기생들을 데리고 잔치에 간 틈을 타서 옥향은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미리 만들어둔 열쇠로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옥향은 황금 5냥을 훔쳤는데 그것은 일찍이 오부자가 옥향 몸값으로 치른 황금 10냥 중 절반이었습니다. 옥향은 그걸 이광정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한양집을 팔아가지고 오신 돈이 이쯤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공부하세요. 장원급제하여 나라에 공을 세우는 큰 인물이 되시거든 부디 옥향을 잊지 마소서. 이광정이 발각되면 어찌하려고 이러느냐고 묻자 옥향은 그런 염려하지 말고 어서 빨리 떠나라고 등을 떠다밀다시피 재촉했습니다. 이광정은 고심 끝에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결심했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한 후 한양으로 올라가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한편 밤에 돌아온 양모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금 5냥이 사라졌기에 당황한 양모는 옥향을 다그쳤습니다. 옥향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침묵했고 분노한 양모는 가위로 옥향의 머리털을 싹둑 자르고 누더기를 입혀서 날마다 밥 짓고 빨래하는 부엌대기로 만들었습니다. 관가에는 옥향이 간질병에 걸렸다고 호의로 보고했고 호방에게 청하여 기적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2해를 보내니 고왔던 옥향의 살결은 거칠어졌고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서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정읍에서 해주로 종종 오는 객상 전씨가 우연히 옥향의 소문을 듣고 그 소행을 가상히 여기며 관심 가졌습니다. 50살이 되도록 수라에 자식이 없어 한탄하던 전씨는 양모에게 황금 5냥을 물어줄 테니 옥향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양모는 좋다구나 하고 옥향을 넘겨주었고 전씨는 옥향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전씨와 옥향이 함께 정읍에 도착했을 때 본처 엄씨는 못마땅한 얼굴로 옥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엄씨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웃 할멈을 통해 알게 된 권장자라는 남자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었지만 젊고 예쁜 계집을 보고 질투를 느꼈습니다. 옥향은 비록 마른 몸이었지만 그 미모는 여전했고 해주에서 내려오는 동안 잘 먹어서 얼굴도 보기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엄씨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직접 음식을 차려 옥향에게 대접하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옥향은 예전의 술 때문에 오부자에게 정조를 잃은 이후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맹세했기에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엄씨가 술을 권하자 옆에 앉은 전씨가 왜 자꾸 술을 권하냐면서 자신이 대신 마셨습니다. 다음 순간 전씨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코와 입으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가족이 크게 놀라 의원을 불렀으나 죽은 사실만 확인했고 술잔에 남은 술을 검사하니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몰래 만난 엄씨와 권장자는 옥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씨 재산을 차지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다음 날 엄씨는 관가에 전씨의 돌연사를 알리면서 소장을 올렸습니다. 전씨가 호랍이인 줄 알고 따라온 옥향이 본처를 보고 낙심한 끝에 술에 독을 타서 전씨를 죽인 후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향은 엄씨가 준비한 술이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호소했으나 지방 세력과 권장자에게 이미 뇌물을 받은 사또는 귀를 닫은 채 외지에서 온 옥향을 옥에 가뒀습니다. 사또는
죄안을 작성해 전라감령에 보고했고 결재가 나면 옥향은 교수형 당할 신세가 됐습니다. 졸지에 죽을 운명에 처한 옥향은 무심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얼굴이나 한번 뵈었으면. 그즈음 전라도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는 암행어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광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합격 후 홍문관에서 일하다가 호남호사에 제수되어 마침 정읍에 들렀는데 귀에 익은 이름 옥향을 듣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권장자와 엄씨가 내연관계, 할멈이 투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황상 엄씨가 술잔에 독약을 탔고 권장자와 공모한 것임을 알겠지만 관련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사는 이튿날 출도하여 투쟁이 할멈, 엄씨, 권장자 3명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어사는 추상같이 호령했지만 세 사람은 약속한 듯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사는 계교를 내어 역졸 1명을 동원 텐마로 아래에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문초하다가 점심때 일부러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 사람만 남자, 할멈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푸념했습니다. 그러자 엄씨와 권장자가 은자와 명주를 줄 테니 비밀을 지켜달라며 할멈을 회유했습니다. 할멈은 당신들이 살인까지 했기에 이렇게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은자와 명주를 꼭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팻마루 밑에 숨어있던 역졸이 나타나 죄인들이 자복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신호로 뒷방에서 기다리던 어사와 형리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사 앞에서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사는 옥향을 불렀고 이광종을 알아본 옥향은 놀라 기절했습니다. 이광종은 옥향을 소실로 삼아 평생 해로했습니다. 한편 도련님은 도령을 높여 이르는 우리말입니다. 총각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도령은 도령이라는 한자 음자 표기도 있지만 본래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방에서 글 공부하는 양반 도령을 책방 도련님이라 불렀고 나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도련님을 썼습니다. 전설야담 고금소총 내 마음은 더 아프다. 한 병사, 즉 도의 군대 지휘 책임을 맡은 종이품 무관직 병마절도사가 임기가 차서 돌아가려 할 무렵의 일입니다. 그는 어여쁜 기생을 가까이 두고 지냈는데 사랑하는 이와 작별하자니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별 생각만 해도 병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내리듯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에 비해 기생은 아쉬워하거나 애달파하는 마음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민망하게 여긴 기생 어미가 병사 몰래 기생을 불러 꾸짖어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너를 몹시 사랑했던지라 이제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머무는 갈림길에 서서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너는 어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느냐. 기생 어미는 딸에게 인정머리 없음이 지나치다면서 몽둥이로 머리를 3개 때렸습니다. 야단 맞으면서도 뼈로 통하던 기생은 몽둥이로 맞은 머리가 너무 아파 눈물을 퐁퐁 흘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병사는 그녀의 눈물이 이별 때문이라고 생각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 마음은 더욱 슬퍼지지 않느냐. 전설야담 남자 기생의 노란한 이중인 안달나다 단어 어원 이중인은 글을 지을 줄 아는 예쁜 기생을 첩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기생이 없는지라 이중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황숙감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 잘 짓는 기생을 얻어 첩으로 삼는 일이 내 소원이라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나를 위해 주선해주게. 황숙감은 처음에 귓전으로 흘려들었으나 이중인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애걸하자 어느 날
몇 자 적어서 하인을 통해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이중인의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습니다. 함지박은 통나무를 파서 큰 바가지처럼 만든 그릇을 이르는 말이며 줄임말 함박은 함박눈, 함박웃음의 경우처럼 큰 걸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이중인에게 함박 미소를 짓게 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곳에 얼굴이 보통은 되고 시구도 다소 아는 젊은 여인이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중인은 드디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인보다 먼저 달렸습니다. 이중인이 헐레벌떡 들어서자 황숙감은 어서 오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황숙감이 부르니 곱게 화장한 여인이 나와서 이중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중인이 얼핏 살펴보니 갸름한 얼굴의 미모에 단아한 용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이중인은 한눈에 반해서 저런 미인이 시도 잘 짓는다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인은 금방 물러갔기에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후 이중인은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누군가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안달은 안이 달아오르 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안은 인체의 안, 즉 내장이 있는 몸속을 가리키고 나다는 생겨 나타나다를 의미하므로 안달이 난 것은 속이 몹시 달아 조급한 마음이 생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다른 이중인은 날마다 황숙감 집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황숙감은 속 깊은 기생이라 나들이가 내키지 않는 모양이라면서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여 이중인이 시로써 만남을 청하니 차온만 돌아왔습니다. 차온은 남이 지은 시에서 운자를 따서 시를 짓는 걸 말합니다. 이중인은 그 시를 보며 감탄하여 몸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이중인은 부영향, 영매목, 영롱년 등 진귀한 문방구를 보내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여인은 그 선물을 사양하면서도 시로써 자신 역시 연정이 있음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뜻밖의 고백을 받은 이중인의 마음은 어느 사이 사랑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연이 시작됐어. 이중인은 머지않은 합방을 기대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숙감이 처남 안암과 같이 이중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중인은 안암과 초면이라 수인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이 여러 차례 오고 간 후 거나하게 취한 이중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3가지 소원이 있는데 무남동녀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졌고 과거도 이미 합격했으며 글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첩을 얻으려는 일은 지금 언약이 되어 있다오. 그렇다면 그 여인을 불러 시를 짓게 합시다. 이중인은 물론 모두 찬성했기에 황숙감은 하인을 시켜 그 여인을 모셔오게끔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사람이 왔는데 어여쁜 여인이 아니라 미끈하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중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황숙감은 자기의 서매부 김진유가 예쁘게 화장했던 여장 남자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에 이중인은 무안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황숙감과 안암은 허리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명기 설중매의 절묘한 풍자 기생의 역사. 설중매라는 이름은 우리 역사에 3번 등장합니다. 조선 초기 유명한 기생과 조선 중엽 박씨 부인전에서 호왕이 조선을 침범하고자 설중매라는 기생으로 변장시켜 보낸 공주, 그리고 1908년 구연학이 번안하여 출간한 신소설 설중매가 그것입니다. 이중 설중매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물은 단연 명기 설중매입니다. 박씨 부인전의 설중매는 조선 여인으로 변장한 간첩이고 신소설 설중매는 근대화로 상징되는 시대적인 개화를 뜻하는 데 비해
명기 설중매는 이름과 같은 품격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4세기 말엽 고려왕조가 허물어지고 새로 조선왕조가 세워졌을 때 일입니다. 이러한 격동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취한 태도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적당히 잘 살면 되지.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새 왕조 건설에 앞장서서 부귀영화를 차지했고, 어떤 사람은 고려 왕조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잃기도 하고, 더러는 두문불출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새 왕조가 주는 벼슬을 받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왕조 건설에는 공이 없으면서도 높은 벼슬을 얻고자 아부하기에 급급한 추태를 보이는 기회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출세에 만족한 사람들은 자축의 시간을 자주 즐겼으니 어느 날 재상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기생이 불려나와 풍악과 시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대감들은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모두 어제는 고려의 신하들이었음을 까마득히 잊고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로 새로운 세상의 중심 세력임을 은근히 자부했으며, 기생들은 교태로운 웃음으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중 한 늙은 재상이 기생 설중매에게 욕심을 가지고 은근한 뜻을 보였습니다. 얘야, 오늘 밤에 나를 모시겠느냐? 설중매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늙은 재상은 감정이 상한 듯 다소 힐난하는 후로 말했습니다. 어이, 대답이 없는고. 내 들으니 너희 기생들이란 원래 동가식 서가숙한다고 하더라. 아침에는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저녁에는 서쪽 집에서 잠자고. 그러니 오늘은 내 말을 들어라. 늙은 재상은 설중매의 길을 꺾으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지나친 모욕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생 생활이 그러하다고는 하나 여자로서 가지고자 하는 나름의 지조마저 무시한 말이었던 까닭입니다. 순간 자중은 말을 멈추고 설중매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해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묵묵히 재상의 이야기를 들은 설중매는 살며시 웃음을 띠며 아주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동가식 서가숙하는 천한 몸으로 왕씨를 섬겼다가 이씨를 섬겼다가 하는 재상 어른들을 매시게 됐으니 영광이옵니다. 수작을 걸었던 재상으로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었습니다. 귀한 신분이라고 으스댄 자신들 행태가 천한 신분의 행실과 다를 게 없다는 뼈있는 풍자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예상 밖의 말에 재상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중매는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눈 속에 핀 매화를 의미합니다. 예부터 매화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절개를 중시하는 선비들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하얀 눈 속에서 홀로 꽃피운 모습은 도도하고 아름답게 보이기에 기생들도 종종 자기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위야기에 등장하는 설중매는 그 이름에 맞는 처신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생의 기원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유신이 소년 시절 자주 찾아갔던 청관녀나 화랑도의 원화가 기생의 효시입니다. 이러한 유녀들은 중앙집권화가 강화된 고려 때부터 관기가 됐습니다. 고려는 봉건국가 의식에 필요한 여성들을 길러내고자 교방을 설치했습니다. 교방에서는 여성 무용가 무기와 여성 음악가 가기를 양성했습니다. 일설에는 양수척을 기생의 효시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생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춤과 노래를 부른 창기로서 그렇게 봅니다. 이익과 정약용은 기생의 유래를 양수척 혹은 수척이나 광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녀 이외에 유녀 집단이 있었으나 기생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광기를 가리켰습니다. 팔천에 속한 기생은 겉으로는 술자리에서 시중드는 여인이었지만
상대하는 남성들이 고관 대작들이나 상류층 인사들이기에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양 수업을 받았습니다. 기생에도 계급이 있어서 1패, 2패, 3패 기생으로 나뉘었습니다. 1패는 궁궐에서 가무를 하는 최고 기생이고 2패는 각 관가나 재상집에 출입하는 기생이며 3패는 지금으로 치면 매춘부에 해당합니다. 상류 기생이 되려면 춤, 무용, 악기 연주, 문장력, 사군자, 그림을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지방적 특색도 있어서 성리학 원천지 안동 기생은 대학을 낭송했고 관동 명기는 관동 별곡을 불렀으며 제주 기생은 말 달리는 재주가 비범했다고 합니다. 성종 때 여학에 뛰어났던 소춘풍, 효성이 지극했던 서울기생 관홍장, 명종 때 을사사화에 말려들었던 평양기생 옥매양, 시에 능했던 송도의 황진이 등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평양은 명기가 많아서 색향으로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때 외장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 끊은 개오량도 평양기생이었습니다. 구한말에는 산홍이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내부 대신 이지용의 거금을 거절함으로써 진주기생의 지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기생이 매춘부로 전락함으로써 기생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게 달라졌습니다.